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사상구에서 아가페 이주민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외국인 이주민을 섬기고 있는 김백성 목사입니다. 그동안 신부산 교회에서 저희 아가페 이주민 선교회 사역을 위해서 늘 협력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후원해 주신 것 교회와 또 당회와 담임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특별히 청년부에서 이주민 선교 세미나 함께 할 수 있게 이런 귀한 시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장 15절, 16절, 17절 말씀을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잠깐 같이 열어주시고요.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17절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16절 말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각주에 보면 기회를 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회를 사라. 기회를 사라, 기회를 잡아라는 말입니다. 기회를 잡아라. 저는 우리 한국 땅에 와 있는 이 외국인 이주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에 주신 그야말로 엄청난 선교의 기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에 또는 작년 여름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 또 여러분 청년부에서도 해외로 나아가서 단기 선교 참여하는 일들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아닌가, 우리 하나의 선교 인식의 어떤 전환기가 아닌가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 전 세계 선교학자들이나 또 선교사님들이 모이는 로잔 세계 선교대회에서는 이제 하나의 선교의 트렌드가 이주민 선교, 디아스포라 미션으로 이제 우리가 모든 선교의 역량을 총집결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교회도 물론 선교라는 것이 약간 낭만을 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해외로 나가서 그곳에 있는 우리가 한국 땅에서 맛보지 못하는 그런 약간의 이 향신료 냄새들, 또 우리 한국 땅에서 보지 못했던 어떤 그런 분위기들, 문화적 차이들을 느끼면서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이 어떤 선교의 하나의 문화적 그런 분위기도 되지만, 그러나 이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이주민들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야말로 엄청난 선교의 기회들을, 또 선교의 물꼬가 우리 앞에 활짝 열렸다는 사실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 저희 교회에서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왜 이주민 선교를 해야 되는지, 선교의 이유에 대해서, 선교의 필요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외국인 이주민 선교는 그야말로 엄청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이주민들이 우리 한국 땅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우리가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외 선교를 나가면 최소한 그 태국 땅을 간다고 하면 태국의 인사말, 태국의 간단한 용어들, 단어들,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선교사님 태국에 나가면 먼저 선교를 하기 전에 그 태국어를 배워야 되고요, 그곳의 문화에 익숙해져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이 장애물들을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한국 땅에 와 있는 이 외국인 이주민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그 친구들이 먼저 한국말을 배우려고 합니다. 한국의 문화를 배우려고 하는 그 마음이 먼저 열려져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한국말을 가르친다든지 한국 문화를 배워준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 벌써 선교의 도구가 되어져서 그 친구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문이 활짝 열어져 있는 이런 선교의 기초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외국인 이주민 선교는 반드시 해야 되고, 또 너무나 우리에게 많은 이점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 여러분 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비행기를 타야 되고 비행기의 비용, 또 그곳에 있는 숙박의 비용. 그러나 이 부산에만 해도 여러분 사상구에 오신다든지 또는 김해 지역 경전철을 타고 들어가면 그곳에 우리가 한나라뿐이겠습니까? 10여 개국 가까이에서 온 베트남, 캄보디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네팔, 여러 국가에서 온 친구들이 벌써 거기서 상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단지 버스비, 전철 비용, 그것만 가지고 가면 얼마든지 그 친구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경제적인 면에서도 그야말로 엄청난 우리가 이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효율적인 자원의 분배를 할 수 있다는 또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다음 주에 걸쳐서 말씀드리는 크게 네 가지 영역은, 첫 번째는 외국인 노동자, 두 번째는 결혼 이주 여성, 세 번째는 이주민 문화와 종교, 네 번째는 이주민 전도 선교법,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한마디로 결론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외국인 이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자는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친구들과 만나야 합니다. 그 친구들과 만나고 그 친구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져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 외국인 친구들은 이미 아주 강한 이슬람들입니다. 또 아주 강한 불교도들입니다. 또 아주 강한 힌두교도들입니다. 우리와는 종교적인 기본적인 틀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그들과 어떤 관계가 맺어지기 전에 그들에게 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문을 열지 않고 무언가를 해보려는 그런 시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할 이 내용들은 우리 한국 땅에 와 있는 이 외국인 이주민들, 결혼 이주 여성들에 대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먼저 알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불편함이 무엇이고 한국 땅에 와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익숙한 것들을 그 친구들에게 우리가 제공해 줄 수가 있고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 친구들이 우리에게 대한 마음의 문이 열리고 우리가 서로 친구가 되고, 이제 친구가 되어지면, 그야말로 믿을 만한 친구가 되어지면 그 외국인 이주민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의 큰 우리가 통로를 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교회에서 선교 세미나를 하든지 선교 무슨 부흥회를 하든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데요, 저희 교회들이 먼저 가서 외국인 이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해야 될 몇 가지 과정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외국인 이주민을 알자. 그렇습니다. 이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만나서 복음을 전하려는 그 대상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 사람들이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는가, 그 사람들이 어떤 특수한 상황 가운데서 지금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 내용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과 서로 마음을 나눌 수가 있고 생각을 나눌 수 있고 그들과 교감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로 말미암아서 같이 따라합니다. 그들과 친구가 되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과 친한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네, 그 사람들과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친한 친구, 그 사람들이 믿고 의지할 만한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저희 선교를 찾아오는 외국인 이주민들 상당수는 한국 친구들, 한국 사람들, 믿을 만한 한국 사람들을 친구로 두기를 굉장히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은 한국의 땅에 살아가는데 너무나 불편한 점이 너무나 많아요. 무슨 바지를 하나 산다, 신발을 하나 산다 해도 한국 땅에 어디에 가서 신발을 사야 될지, 어디 바지를 사야 될지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벌써 알잖아요. 어디 시장에 가면 시장의 저렴한 물건이 있고, 또는 아울렛이 있고, 또는 백화점이 있고. 그런데 외국인 친구들은 한국 땅에 와서 그런 상황들을 모르다 보니 어떨 때 보면 외국인 친구들 청바지를 입고 있는데 얼마 주고 샀냐면 백화점에 가서 수십만 원 입고 입었다 그래요. 왜 이렇게 비싼 거 사 입었어? 그럼 어디 가서 사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저기 시장이 있다 그러면,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 한국 여러분, 우리 친구가 되어지면 그 친구들에게 한국 땅에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을 가르쳐 주면서 그 친구들과 친구가 되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2시간에 걸쳐서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한국 땅에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또는 한국 땅에 살면서 겪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또는 한국 땅에서 살면서 겪는 어려움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외국인 근로자고요. 외국인 근로자는 비자가,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에 들어오려면 그 사증,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비자가 뭐라고요? E9, employment 비자입니다. employment, 고용이란 뜻이죠. 예, 고용 비자입니다. 예, 고용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E9 비자를 씁니다. 우리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받아들이는 이 제도를 고용 허가제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일종의 행정적인 용어입니다. 예, 국가에서 우리 고용노동부에서 말할 때 고용 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는 고용 허가제라는 말을 하면 모릅니다. 이 친구들은 EPS라고 하면 압니다. Employment Permit System입니다. 고용이 허가된 제도,
그래서 고용허가제, 우리에게는 어릴 때부터 다 알던 용어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자랑을 알고 있고 이것을 한자로 쓰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 중에 뭐 쓰지 못하는 쉽지 않은 그런 한자입니다만은 이게 무슨 말인지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들은 이 한자어로 된 단어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국 땅에 와 있는 결혼 이주 여성들 15년, 20년 된 그런 사람들이라 해도 일상적인 대화를 할 때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데요, 이런 문서로 된 한자어가 들어간 신문이라든지 잡지, 책을 내놓으면 이 친구들은 거의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병원이나 관공서에 가면 무슨 문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작성해야 되는 문서들 너무나 어려워해서 그때마다 저희 선교에 찾아와서 전화를 해서 목사님 좀 같이 가주면 안 되겠습니까? 누구 한국 사람 좀 같이 가서 도와줄 사람 없겠습니까? 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고용허가제는 어떤 거냐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정부가 사업주에게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고 외국인에게 이 사업장에 취업하는 것을 전제로 취업자를 발급해 주는 제도라는 건데요, 무슨 말이냐면 고용허가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근로자 편에서 사업장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처음에 자기를 고용한 A라는 회사에 고용이 되면 B라는 옆에 있는 회사로 옮기고 싶어도 자기 마음대로 옮길 수가 없는 것이 고용허가제입니다. 그래서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그 근로자의 이동이라든지 모든 어떤 권리를 다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업주들은요, 외국인 근로자가 자기 회사에 들어오면 여권 또는 외국인 등록증을 다 받아가지고 자기 서랍에 딱 간수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나중에 다른 사업장 갈 때 그걸 내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어떤 자유, 그 사람의 어떤 인권 자체를 그 사업주가 완전히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 땅에서 외국인 이주민 사역을 가장 활발하고 있는 단체 중에 하나가 민주노총 관련 단체들입니다. 이 민주노총 관련 단체들에서는 이 고용허가제를 노예허가제라고 부릅니다. 노예허가제. 그렇게 말해도 사실 우리가 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이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거의 자기의 노예로 삼듯이 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이 고용허가제고, 우리 교회 측에서도 조금 더 정부 측에 이런 면에서 좀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사업자에게 허가권을 행사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를 사전 통제하는 것이고, 사업자는 내국인을 고용할 수 없음을 입증해야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용허가제는 사업자에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노동자에게 같이 읽습니다.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노동허가제와는 다르다. 노동허가제, Work Permit System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일각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Employment Permit System, 고용허가제 아니라 Work Permit System, 노동허가제로 가자라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을 존중하자는 것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자기가 일하고 싶은, 자기가 일할 수 있는 사업장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자는 겁니다.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외국인 근로자들과 지금 계속 오랫동안 일을 해오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나중에 사업장 변경 관련 부분 참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예를 들어서 도금 회사를 갖다 칩시다. 여러분, 도금 회사에서 주로 사용하는 일의 재료들은 화학 제품들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금 회사를 가보면 악취가 코를 찌릅니다. 그리고 늘 화학 물질을 만지기 때문에 이 친구들 피부에 그냥 발질이 일어나고 피부가 벗겨지고 이런 게 예사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가장 기피하는 회사가 이런 도금 회사 또는 가죽 회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염색 회사들 다 화학물질을 이용해서 화학적인 작용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다 처리하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육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만약 워크 퍼밋 시스템, 노동 허가제로 될 것 같으면 그런 회사를 다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모두가 다 기피하는 사업장이 되겠죠. 그러다 보면 결국 그런 회사들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또 처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또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참 쉽지는 않은 문제입니다만은 현재로서 고용허가제는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허가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고용 허가제,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 우리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가 수가 한 16개 국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 한국에 들어올 때 개인적으로 자기가 오고 싶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한국 정부 고용노동부와 예를 들어서 네팔의 고용노동부와 같은 고용을 담당하는 그런 기관이 있어서 양쪽 간에 MOU를 체결하고, 그러면 올해 2021년도에는 네팔에서 당신 근로자들은 몇 명을 보내세요? 3,000명을 보내세요. 우리가 당신들 3,000명을 받겠습니다. 그러면 네팔에 있는 고용노동부에서 그걸 공고를 해서 네팔에서 한국에 가고 싶은 근로자들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정한 자격 조건을 거친 고용된 근로자들을 갖다가 한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 한국에 들어오는데, 방문 취업제는 H2B입니다. 방문 취업제는 어디에서 오는 사람들이냐면 중국 조선족들, 그리고 아제르바이잔이라든지 또는 카자흐스탄이라든지 구소련 지역에 거주하는 우리 외국 국적 동포들, 그분들은 뭐라고 하죠? 고려족들. 이분들은 우리 한국의 동포들이라고 인정을 해서 특별한 좀 대우를 해줍니다. 어떤 대우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허가제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을 자기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나 방문 취업제로 들어오는 우리 동포들 같은 경우는 한국에 들어와서 자유롭게 구직할 수 있는, 자기가 원하는 회사를 찾아가서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큰 차이가 있고요. 또 몇 가지 면에서도 또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체류 기간 같은 경우도 외국인 근로자들은 기본적으로 4년 10개월이 최장 기간입니다. 처음에 들어와서 3년 비자를 받고 한국에 들어오고요, 3년이 마치고 나면 재고용은 1년 10개월 연장해서 총 4년 10개월을 머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4년 10개월이냐? 그 이유는 한국 땅에 와 있는 외국인들이 같은 한 종류의 비자를 가지고 5년 이상을 지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만약 5년을 넘어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한국에 영주권을 가지면, 영주권을 가졌단 말은 그 사람들 한국의 국적을 가질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에서 외국인들을 관리하는데 너무나 많은 혼선이 생길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4년 10개월 들어오는 단기 순환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4년 10개월 돌아가고 또 받아서 4년 10개월 또 일하게 하고 또 돌아가고, 이런 시스템이 계속 돌아가는 단기 순환 시스템을 가지고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력을, 그래서 이런 이주 노동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주 노동은 사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노동력을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사람을 받아들이는, 사실은 사람이 오는 거죠. 사람이 와서 노동력을 제공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고용허가제에서 외국 인력을 받아들일 때 노동부에서는 사람을 생각하고 노동 인력, 노동력을 계산하는 겁니다. 한국에 지금 노동력이 100이 필요하니 오케이, 노동력 100을 10은 네팔, 10은 스리랑카, 10은 방글라데시, 10은 파키스탄에서 받아들이죠. 이런 식으로 노동력을 계산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사실은 노동력만 가지고 오는 게, 그 사람들이 오면서 자기의 음식도 가지고 들어오고 자기의 음악도 가지고 들어오고 자기들의 문화도 가지고 자기의 종교도 가지고 들어오니 거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협 화음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한국 사회에 그 친구들이 겪는 어려움이 생겨나고요,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지원해주고, 그를 통해서 또 종교적인 접근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E9 비자도 여러분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외국 인력 허용 업종을 보시면 여러분 제조업은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E91 이렇게 됩니다. 건설업은 E92, 농축산업은 E93, 연근해업은 E94, 서비스업은 E95 이렇게 분류가 되어집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비자는 제조업입니다. E91. 그래서 이것이 결정되는 것은 사실 한국에 들어와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기 네팔 친구들은 네팔에서 한국에 내가 근로자로 가겠습니다 신청을 할 때 이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내가 제조업으로 가겠습니다, 건설업 가겠습니다, 농축산업, 연근해업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한국 회사와 계약을 맺은 다음에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친구들이 제조업으로 넘어간다? 불가합니다. 그런 점에서도 좀 너무 많은 불평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데요. 제조업이 가장 인기가 높습니다. 농축산업, 연근해업은 너무너무 인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 좀 빨리 들어오고 싶은 친구들은 어디에 줄을 쓸까요? 농축산업, 연근해업에 줄을 서서 한국에 들어오고, 일단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불법이 되어가지고 자기들이 일하는 사업장을 이탈하고 제조업 쪽으로 빠져버립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조업이라고 하면 일반 공장, 일반 우리가 일하는 회사 직장을 말하는데요. 거기는 주 평균 몇 시간 일하게 되어 있습니까? 외국인 근로자들 우리 한국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 근로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하루 몇 시간 근로입니까? 8시간 근로죠. 주 5일 근무하면 하루 일주일 40시간 근로를 합니다. 최저임금 적용을 받습니다. 지금 올해가 얼마입니까? 8,750원 맞습니까? 아마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농축산업이나 연근업은 표준 근로계약서에 보면 그런 조항이 달려져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노동자의 근로시간을 특정할 수 없다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노동자의 근로시간을 특정할 수 없다. 여러분, 제조업이나 건설업은 출근 시간이 있고 퇴근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퇴근하고 난 뒤에 오후 6시 이후에 일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잔업이라 그럽니다. 잔업은 평균 임금의 몇 배를 받아요? 1.5배를 받습니다. 또 밤 10시 이후, 12시 이후가 나오면 야간 수당이 또 붙어요. 네. 그래서 공장에서 일하는 친구들은, 좀 돈이 필요한 친구들은 주간에만 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간 일하고 야간 일하고. 어떤 친구는 야간에만 그냥 계속 일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야간 일만 하면 그 친구들 임금은 보통 350만 원이 넘어가면, 많이 받는 건 400만 원까지 받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엄청 고생을 하죠. 엄청 고생합니다. 그런데 농축산업 연근해업은 노동시간을, 근로시간을 특정할 수 없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연근해업 보십시오. 여러분 저 가까운 우리가 해운대나 기장에 바닷가에 보면 배가 주로 아침 9시에 나갔다가 저녁 9시에 들어옵니까? 그렇지 않죠. 언제 조업을 합니까? 주로 저녁이나 밤에 나가서 일하다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비가 많이 오든지 바람 불면 또 나갈 수가 없어요. 네. 그런 날이 하루 이틀 3일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농축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소에게 여물을 준다든지 어떤 돌본다든지 이런 일들이 시간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공장처럼 아침 9시 저희 기계가 계속 돌아가서 저녁 6시에 스탑하는 게 아니고, 그 어떤 바다의 상황이라든지 또는 농장의 상황에 따라서 근무하는 시간이 불규칙하고 불일정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생겨지고, 따라서 근로자들에게는 잔업 개념이 없습니다. 그 친구들이 딱 주어진 기본급만 받습니다. 지금 기본급은 한 170만 원, 180만 원 조금. 그러니까 아무리 이 친구들이 밤에 일을 하고 밤에 바다에 나가서 무슨 양식장에 가서 일을 하고 서로를 돌보느라고 새벽에 일어나서 일을 해도 이 친구들은 잔업 개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축산업이나 연근해업에서 일하는 친구들 중에는 한 1년 일하다가 바로 이탈해버립니다. 거의 제가 체감하는 것은 불법 되는 비율이 10명 중에 거의 7명, 8명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노총을 위시해서 여러 가지 이 인권을 중심으로 하는 단체들에서 계속 건의를 넣고, 사실상 뭐 인권이라고 하면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교회 우리 교회가 사람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고용노동부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건의하고 외국인들에게 바른 행정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꾸 건의를 하는 편입니다. 구인과 취업을 보면요, 사업주의 구인 절차가 있는데, 그러니까 공장을 운영하는 사장이 외국인 근로자를 이제 고용하려고 할 때 그 절차를 말합니다. 신규 구인 절차라는 것은 인도네시아에 있는 친구 외국인 근로자를 한국에 데려올 때 이제 이런 절차를 밟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용센터에 가서 먼저 내국인 구인 신청 증명을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 한국인을 우리 공장의 직원으로 채용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워크네스도 내고요,
무슨 구직 사이트에 여러 차례 2주 동안 내봤는데 아무도 신청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걸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고용센터에서 외국인 고용 허가서를 발급해 주고요. 그리고 고용센터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자기는 한 두 사람이 필요하면 6명을 그 사업주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 6명이 있으니까 당신이 한번 선택을 해보세요. 그리고 고용 선택이 되면 고용센터에서 고용 허가서를 발급되고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이렇게 되면 선택이 된 그 인도네시아에 있는 꾸말이라는 외국인 근로자는 이 A라는 사업장에서 보낸 사적 발급을 가지고 비자를 이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라인 비자를 받고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산업인력공단에서 입국 및 취업 교육을 이때 약 3주간 받습니다. 기존 구인 절차는 이미 한국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미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이미 들어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좀 쉬운데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는 고용센터에 가서 고용허가 신청을 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알선하고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서 근로계약서를 체결합니다. 이거는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고용센터가 본부가 돼가지고요. 사업장들은 모두 외국인 근로자를 구하려고 하면 고용센터에다 신청을 합니다. 우리 A라는 사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3명이 필요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신청서를 냅니다. 그리고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들 역시 이 고용센터에다가 우리는 회사가 필요합니다. 회사를 좀 알선해 주세요. 그렇게 신청서를 냅니다. 그러면 고용센터에서 이 친구들을 서로 크로스 시켜주는 겁니다. 사업장에게는 캄보디아에서 온 소카라는 친구가 지금 사업장을 찾고 있는데 한번 이 친구에게 전화를 해보세요. 전화번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소카라는 친구에게는 이 A라는 회사에서 그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하니까 이 사업장에 전화를 해보세요. 그 사업장 전화번호 055-310-3789 뭐 그런 식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크로스 시켜서 서로 연락을 해가지고 가서 인터뷰를 하고 산업 현장을 보고 맞으면 그곳에서 일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 센터에 와서 외국인 근로자 참 도움을 많이 청합니다. 왜냐하면 한국말이 미숙하니까. 그래서 목사님, 고용센터에 내가 지금 사업장 변경 신청을 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좀 대신 좀 전화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좀 전화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고용센터에서 자기 핸드폰으로 뭐 김해, 무슨 영신테크, 전화번호, 주소 이렇게 날라옵니다. 그럼 이쪽으로 연락을 해보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여기가 어딘지 자기가 몰라요. 목사님 여기가 어딥니까? 그럼 저하고 같이 앉아서 컴퓨터에서 거기 이제 네이버 맵에 들어가서 그 지도를 보여주고 어떻게 찾아가는가 가르쳐주고, 그리고 목사님 이 회사가 도대체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럼 같이 이제 회사에 전화를 해봅니다. 전화를 하고 무슨 회사입니까? 네, CNC 일을 합니다. 그러면 그 친구 보고 야, 니 쏘까 니 CNC 일 해봤니? 목사님 나 CNC 일은 못하는데요. 그럼 그 사업적에 그러면 이 친구 소카라는 친구가 지금 고용센터에서 알선 문자를 받긴 했는데 CNC는 일 못한답니다. 그러면 그 회사에서 그럼 이 친구는 우리한테 맞지 않네요. 우리가 이걸 취소를 하겠습니다. 소카도 빨리 취소해 주세요. 그렇게 고용센터에 전해서 우리는 서로 맞지 않으니까 취소를 합니다. 이런 일들을 저희도 도와줍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 함께 참여하시는 우리 청년부 회원 여러분들이 훌륭한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런 아주 기본적인 행정 절차들, 이런 일들이 안 되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을 만나고 이 친구들이 사업장 변경하고 사업장을 찾고 할 때 얼마나 많은 한국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옆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이 친구들이 얼마나 고마워하고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이러면 그 친구가 되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그 일만 하겠습니까? 같이 앉아서 커피도 마시고 같이 앉아서 너 고향이 어디냐 묻기도 하고, 그러면서 당연히 우리는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고, 그런 시간을 우리가 하루 이틀 최소한 일주일 정도 가지게 되면서 그 친구가 관계를 맺게 되고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런 우리 핸드폰에 비전 출입 앱이라는 게 있었어요. 비전 출입 앱에 들어가 보면 그야말로 우리 한국에 와 있는 모든 외국인들의 그 사형리 복음서가 자기 나라 말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에게 친구야 5분만 시간 줄래? 한번 들어봐. 그리고 바로 그걸 들어보면 자기들이 깜짝 놀라요. 자기 나라 말로, 너무나 유창한 자기 나라 말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파키스탄 친구들이나 우즈베키스탄 친구들은 한 몇 번 듣다가, 또는 강한 불교된 스리랑카 친구들은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정도 듣다가 목사님 나 안 듣습니다 그래요. 왜? 목사님 난 불교도입니다. 나 이슬람입니다.
그러면 알겠다. 그래 알겠다가 그래 듣기 너 힘들어? 그래 그러면 그만 듣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또 다음에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렇게 그 친구들의 복음이 전거되고 접근했다는 게 중요하죠. 네. 그 친구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힌두 땅에서 태어나서 그 친구들의 피는 힌두의 피가 흐르고요. 그 친구들의 근육은 힌두의 근육입니다. 그 친구들에게 우리가 단번에 가서 그 친구들에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 친구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다. 그것은 우리 교회의 너무나 교만한 생각이라는 생각입니다. 그 친구들이 비록 돈이 없어 한국 땅에 왔지만 그 친구들이 종교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 친구들이 비록 돈이 없어 돈을 벌러 한국에 왔지만 그 친구들이 자존심, 그 친구들의 인격은 우리와 동등한 인격이고 동등한 자기 자존심을 가지고 있고 동등한 종교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교회들이 너무 성급하게 좀 어찌 보면 좀 무시한다고 할까요? 좀 생긴 것도 좀 그렇고 옷 입고 있는 것도 좀 이렇게 형편없고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에 돈 벌러 왔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가서 뭐 조금 밥을 한 끼 제공하고 좀 도움을 제공하고 복음을 전하면 그 친구들이 당장 받아들이겠지. 아니요, 그것은 우리의 너무나 교만한 교회의 교만한 생각이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뒷페이지 넘겨서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절차를 한번 보시죠.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 들어올 때는 일정한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 와서 일하고 싶다고 할 때 자기가 원해서 개인적으로 한국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 대 국가로서의 고용의 이런 MOU 양해 각서가 체결된 가운데서 우리 한국에서 지금 올해 2021년도에는 스리랑카에서는 3,000명만 보내주세요. 인도네시아에는 2,000명 보내주세요. 캄보디아에서는 작년에 한국어 시험 치를 때 부정행위가 있으니까 금년에 당신들은 1,000명만 보내세요. 실제로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는 4가지의 자격 요건이 필요한데 네 번째 뭐가 필요합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국어 능력시험 80점 이상을 받아야 한국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걸 한국어 능력시험을 토픽이라고 그럽니다. 토픽. 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토픽. 네. 토픽 점수 80점 이상. 그게 한 1급 정도 됩니다. 1급. 토픽이 1급부터 5급까지 있는데 1급 가장 초급은 그래도 통과해야 한국에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나이가 40세 이하 그래도 좀 왕성할 때 힘을 쓸 수 있을 때 여러분 옛날에 우리 외국인들이 그러는 공장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3D 업종이라고 불렀죠. D가 뭡니까? dirty. 또 뭐죠? difficult. 하여튼 뭐 열악한 업체입니다. 열악한. 너무나 힘든 노동력, 그야말로 단순 노동을 하는 뭐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계나 소가 일해야 될 것을 사람이 대신 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기계가 일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게 소가 일을 해야 되는데 사람을 대신 끌어들인 겁니다. 물론 자동화된 그런 사업장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김해나 사상 쪽에 가보면요 아직도 영세한 사업장들이 너무 많아요. 영세한 사업장들. 그래서 우리 젊은 분들이 사업장 그 공장에 가서 일하시지 않잖아요. 공장에 가도 최저시급이 8,750원이고 저 CU 편의점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시급이 똑같은데 누가 공장에 가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공장에 가지 않는 건 저는 이해합니다. 100번 이해되죠.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노다지입니다. 노다지. 그야말로 대박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나 네팔이나 베트남이나 학교 선생님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선생님들 월급이 얼마쯤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절대 40만 원이 안 넘어갑니다. 무슨 동사무소에서 우리 한국으로 치면 동사무소라든지 어떤 정부기관에서 뭐 좀 말도 안 이겠죠. 그런 공무원으로 일하는 친구들도 월급이 30만 원, 40만 원 넘어가지 않습니다. 한국에 와 있는 한 10%에서 20%의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만나봤습니다. 자기 나라에서 선생님 하다가 또 자기 나라에서 어떤 행정직의 공무원 일을 하다가 너무 월급이 적고 한국에 가면 비록 몸은 고생해도 한 달에 최소한 250만 원은 벌 수 있다 평균.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몇 배가 됩니까? 8배, 9배가 되죠. 그래서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한국에 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이제 공장에는 가보면요 일하시는 분들이 한국 사람들은 전부 다 최소한 나이가 50대, 60대입니다. 20대, 30대는 없어요.
여러분 안 가시잖아, 그죠? 예. 또 가서 일할 것도 못 됩니다, 사실은. 근데 아직 그런 공장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다음에 한번 저랑 같이 김해나 사상에 있는 공장에 한번 같이 가보시죠. 외국인 근로자들이 얼마나 힘들게 그야말로 비인간적인 대접을 받으면서 일을 하면서 그 친구들이 없으면 여러분 저 앉아있는 저 의자들 다 그 친구들이 만든 겁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들 이건 좀 오래도 보이니까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없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물건들은 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손에 의해서 거쳐져 나온 것이죠. 여러분의 집에 사용하는 냉장고, 여러분이 타는 차, 모든 제품들, 심지어 음식들, 여러분이 먹는 하루 식탁에서 받아 먹는 모든 종류의 식품들도 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손을 거치지 않으면 지금 우리 한국의 공산품, 식품으로 나오질 않습니다. 육고기 가공업체 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육고기 가공업체에 한번 가보실래요? 몸이 얼어붙습니다. 한겨울에도 한겨울은 더 춥겠죠. 한여름에도 얼어붙는 그 냉동 창고에 들어가서 거기서 포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하루 8시간, 9시간씩 하고 있어요. 그 포장된 고기가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일하려고 하지 않고 또 그렇게 하기도 어렵습니다. 제가 제 자녀에게도 그렇게 못 권하겠습니다. 저도 몇 차례 가면 너무 힘들었어요. 차라리 CU 마트에 가서 그죠? 네. 아르바이트 하면 똑같은 최저시급은 보장받으니까.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렇게 한국에 오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돈 때문입니다. 돈. 네.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오는 겁니다. 코리안 드림.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 한국에 오기 전에 벌써 이 친구들은 계획을 세우고 옵니다. 벌써 자기 친구들, 자기 동네에 있는 선배들이 한국에 갔다 와서 집을 2채를 짓고 땅을 샀다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들이 한국에 가면 얼마가 4년 10개월 동안 일하면서 얼마의 돈을 벌 수 있다는 견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미 계산을 세우고 자기 고향 땅에서 벌써 집 짓는 건축공사를 시작하고요.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 땅을 사고 망고나무를 심고 자기들이 부의 축적을 경제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자기들은 공장에서 일하면서 매달 250만 원을 거는 그 중에서 한 200만 원 내지 150만 원 정도는 자기 본국으로 보내서 은행에 빚을 갚고 나머지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의 돈을 가지고 자기들이 이곳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가장 힘든 일은 사업장이 변경된다든지 자기들이 A라는 사업장이 갔는데 그 사업장이 너무나 힘들어서 그 사업장이 나올 수밖에 없을 때 일의 공백이 생겨버리면 자기 캄보디아 자기 고향 땅에서 은행에서 이미 빚을 받아가지고 매달 지불해야 되는 원금과 이자가 있는데 그걸 갚지를 못해요. 그럼 이제 낭패를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한국에서 한 3, 4년부터 지금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국 은행들이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외국인 근로자 대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북은행, 대구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혹시 E9Pay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요즘 네이버에 보니까 E9Pay라고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대출업을 하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지금 이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런 대출을 받아가지고 지금 회사에서 일을 하지 못해서 임금이 없을 때 대출을 받아 자기 고향 땅에 보내서 그 기간 동안 융통을 돌리는 겁니다. 이자가 엄청나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외국인 근로자들 이제 우리 한국에 와서 영주권을 가지고 국적을 딴 친구들이 이런 대출 업무를 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한 건을 승사시키면 자기한테 수당이 12만 원 떨어진대요. 그러면서 나보고 하는 말이 야 목사님 내한테 한 건 하면 12만 원 떨어지는데요. 저 한국 사장들은 도대체 얼마나 가져가는지 내가 짐작이 안 돼요. 그러는 겁니다. 자, 사업장 변경하는 부분 참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사업장 변경. 제가 이 사회라 적어놨는데 이게 이제 4년 10개월 하면 사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사업장 변경 요청을 하고요. 사업주는 고용센터에 고용 변동 신고서를 넣고요. 그 다음 고용센터에다가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장 변경 신청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용 변동 신고서. 예, 이건 사업주가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가서 따라합니다. 사업장 변경 신청서. 예, 사업장 변경 신청서 넣습니다. 이것도 어려워요, 여러분. 고용 변동, 여러분 이해는 하시겠죠? 사업장 변경 이해는 하시겠죠?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는 이 말이 의미가 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제가 3주 동안 산업인력공단에서 교육을 받는다고 했는데요. 그 교육을 받았던 손 치더라도 이런 자기가 회사를 바꿀 때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회사에 와서 어떨 때는 저희 센터에 와서 목사님 나 회사 바꿔요.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묻기를 그러면 너희 회사 사장님한테 고용 변동 신고서 고용센터에 보내달라고 그 이야기 했느냐면 그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죠? 회사에 전화해보니까 회사 사장은 그냥 일하느라고 바빠가지고 고용 변동 신고서를 안 넣었대요. 이래가지고 한 달, 두 달이 지나가 버리면 이 친구는 그냥 자동으로 불법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또 사장은 고용 변동 신고를 넣었는데 외국인 근로자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사업장 변경 신청서를 자기가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안 하고 있어요. 이걸 한 달 이내에 안 하면 자동으로 또 불법 근로자로 또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다 한국말로 이루어지고 사실 한국말이라기보다는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외국어로 우리가 보기에는 다 한자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되다 보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고 진행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조차도 저희 선교회의 일이 되고 그 친구들을 만나고 그 친구들과 대화하고 그 친구들 도움을 제공하고 그러므로 그 친구들은 마음에 목사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교회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믿어지고 친구가 되는 관계가 형성되고 그러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그 친구들에게 비록 이슬람이라 하더라도 힌두교라 하더라도 불교라 하더라도 저 목사가 믿는 기독교가 괜찮은 거구나. 자기 나라에 있을 때는 그냥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닌 종교였지만 한국에 와 보니까 교회 목사가 교회가 이렇게 도와주는구나. 그러면서 그 친구들 마음에 조금씩 교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년 회원 여러분, 한번 사상 있는 저희 센터에 한번 오십시오. 오셔서 그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렇게 저희 지금 센터에 지금 오늘도 친구들 와서 한 5명 정도가 사업장 변경을 못하는 저희 센터에 오면 저희가 친구들이 쉴 수 있는 그 숙소 방을 제가 3개를 만들어 뒀습니다. 3개를. 그래서 이 회사 변경하는 동안에는 회사에 있는 동안에는 어디서 자면 됩니까? 생활하면 됩니까? 회사의 기숙사에 자면 됩니다. 표준 근로계약서에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오게 되면 당장 갈 데가 없어요. 그럼 그 친구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무슨 여관이나 모텔이나 하루에 3만 원씩 주고 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센터에서 친구들이 지낼 수 있는 방을 3개를 만들어 놓고 친구들이 와서 그곳에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면 좋은 친구가 될 겁니다. 제 나오기 전에도 어떤 친구가 목사님 문자가 어제 왔는데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야야 미안하다. 내가 오늘은 지금 신부상교회 가야 된다. 내일 만나자. 그리고 제가 쫓아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주일날 토요일날이라도 시간을 내서 저희 센터에 와서 그 친구들하고 차도 마시고요 대화도 하면서 그 친구들이 할 이야기가 있으면 얼마든지 그런 기회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34분이니까 한 10분은 더 할 수 있죠. 지금 첫 번째 강의를. 네, 한 목사님 그렇죠? 네네. 자, 사업장 변경 사유 보시죠. 사업장 변경 사유가 또 조금 중요한 이유는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했을 때, 두 번째로 휴폐업 등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하게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폭행이나 임금처벌, 근로조건 저하 등으로 외국인 고용 허가의 취소나 제한 조치가 행해진 경우에 상해 등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기는 어렵지만 다른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사업장 변경 횟수가 제가 4년 10개월 머무는 동안 몇 회라고요? 4회가 됩니다. 그런데 사업장 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외국인 근로자가 요청한 것이 아니라 사업주, 그 회사에 그런 사유가 있을 경우, 지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회사가 휴업을 했다, 폐업을 했다, 또 회사가 일거리가 너무 없어서 한 달에 일을 했는데도 한 달에 10일밖에 일을 못하고 임금을 100만 원 이하로 받는다, 이런 경우가 됐을 때는 그 이유, 회사를 옮겨야 되는 이유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회사에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사업장 변경 횟수가 무제한입니다. 그런 경우가 사실 많이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잘 몰라가지고 이런 도움을 또 요청하는 경우가 있고요.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신청 유효기간은 퇴사 후 몇 개월?
1개월입니다. 이 기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에 와 있는 동남아 친구들이 가장 약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 시간, 약속 이런 개념이 좀 없더라고요. 우리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거의 80% 이상은 한국에 오기 전에 거의 집에서만 있지 아무 일도 안 한 친구들입니다. 대부분은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입니다. 캄보디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필리핀 자기 나라에서 일거리가 없어요. 일거리가 없어요.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빈둥빈둥 친구들하고 이리저리 몰려다니면서 대화하고 차 마시고 그렇게 지내다가 한국에 와놓으니까 언제까지 뭘 해야 된다, 1개월 안에 이런 일을 해야 된다, 3개월 안에 해야 된다, 이런 시간 개념이 없어요. 우리 외국인 친구들하고 야 오늘 우리 5시에 만나자, 5시에 만나요. 어떤 친구들 2시부터 와서 기다립니다. 3시간을 기다려요. 너무나 제가 미안해서 야 미안하다 그게 말하면 그 친구 오히려 나를 쳐다봐요. 목사님 뭐가 미안한 거죠? 왜? 그거는 그 친구들 그냥 생활 습관이에요. 제가 친구들하고 5시에 만나자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5시에 만나면 안 와요. 한 10분 20분 기다려도 안 되겠다. 제가 사무실에 제일 보고 있는데 나중에 한 3시간 뒤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목사님 왔어요. 처음에는 조금 열이 이렇게 확 받더라고요. 야 5시에 약속했는데 왜 지금 왔니? 뭐 어땠어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의 행정적인 모든 절차들은 언제까지, 어느 동안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은 이런 개념이 없다 보니까 이런 기간을 놓쳐서 의도치 않게 본인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미등록, 우리가 말하는 불법 근로자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 네 번째, 고용관리 및 보호. 이것은 제가 외국인력지원센터, 외국인력지원센터는요, 한국의 노동부에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 인력들을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센터가 외국인력지원센터라고 부릅니다. 외국인력지원센터. 부산에는 제가 알기로 외국인력지원 거점센터가 없습니다. 소센터들은 몇 개 있습니다. 외국인력 거점센터라는 것은 제가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거의 모든 도시에 다 있는 것은 아니고, 김해 혹시 가보셨습니까? 네, 김해 부원동에 가시면 거기 외국인 다문화 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친구들하고 시간 내서 꼭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마 충격을 받으실 겁니다. 제가 이런 사실 세미나를 하게 되면 꼭 마지막 시간은 다 인원들을 데리고 이주민 전도 선교 여행이라 해가지고 이제는 해외로 비전 트립 안 가셔도 돼요. 네. 김해에 가시면 거기서 가면 우리가 얼마든지 비전 트립 이상의, 비전 트립 가면 한 나라밖에 못 가보잖아요. 그러나 외국인 이주민 선교 여행을 가시면 그 한 장소에 가서 최소한 10개국 이상의 친구들을 만나고 10개국 이상의 그 나라 친구들이 만든 음식을 맛볼 수가 있고요, 10개국 이상 되는 그 친구들의 문화를 우리가 즐길 수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이 어디냐? 바로 김해 다문화 거리. 우리 사상에 오시면 또 다문화 거리가 김해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조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혹시 쌀국수 좋아하는 분 계십니까? 쌀국수, 베트남 쌀국수, 캄보디아 쌀국수. 여러분 여기 시내에 있는 쌀국수를 드시다가 사상이나 김해 쪽에 가서 그 베트남 캄보디아인들이 직접 현장 자기 나라에서 가져온 식품 재료로 만든 그 음식을 먹어보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베트남 쌀국수, 시내에 있는 쌀국수 집에는 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력지원센터가 이제 김해 부원동에 있고 창원의 그 각 지역들마다 이런 거점 기관이 있고요. 이런 거점 기관들로 다 해결이 안 되니까 부산에는 소기관이라고 해서 몇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 센터도 한 10여 년 전에 외국 인력 소기관으로 제가 노동부에 신청을 해서 한 몇 년간 운영했던 기억이 있는데, 여기서 하는 것은 주로 크게 이제 7가지를 다룹니다. 자, 우리 큰 타이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업장 내 애로 사항 2번, 사업장 변경 관련 애로 3번, 일상생활 고충 4번, 질병 부상 사망 5번, 귀국 관련 고충 6번, 언어 소통 문제 7번, 행정신고 업무 지원, 이런 일들을 우리가 도와줍니다. 사업장 내 애로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은 역시 임금퇴직금 체불입니다. 제가 조금 과장해서 여러분들이
오해를 할 수도 있고 또 정말일까 해서 제가 과장한다는 말을 덧붙이는데요. 제가 1년에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통해서 상담이 들어와서 받아주는 임금 체불, 퇴직금 체불 비용이 제가 계산을 해보면 한 2억이 됩니다. 1년에만. 그렇게 많이 들어와요. 지금도 제가 수천만 원 지금 임금 체불 그걸 가지고 지금 사업주가 거의 지불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경우는 법률구조공단 법원으로 들어가서 이제 판결이 나오면 소액 채당금 제도가 있습니다. 구상권을 이제 사업주에게 이제 청구를 해서 국가에서 미리 외국인 근로자에게 그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주고 국가에서 그 한국 사업주에게 차차 그 금액을 받아내는 제도인데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합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데 역시 이런 부분들도 사실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동부도 찾아가게 되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 근로자 참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한국어로 다 진행되는 행정 절차다 보니까. 또 외국인들이 이런 일이 생기면 무서워요. 무서워.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인 사업주들보다 무슨 해코지를 당하지는 않을까, 노동부에 찾아갔다가 자기가 무슨 또 잘못된 일을 당하지 않을까 굉장히 무서워해요. 그래서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진정서 쓰는 것도 진정서를 써야 되니까 진정서 쓰는 것부터가 그 친구들은 안 되죠. 그래서 며칠에 제가 노동부에다가 인도네시아 친구들은 인도네시아어로 좀 쓸 수 있도록 좀 해줘라. 그리고 당신들 받아서 그 인도네시아를 또 한국말로 번역해서 당신들이 그걸 처리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 건의를 몇 차례 해보기는 했습니다만은 사실 제가 생각해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든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선교의 뜻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이 정말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당장 여러분들이 할 수 있고 외국인들을 만나서 그들과 연결될 수 있는 거리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고 그 친구들이 도움을 제공하고 그 친구들과 연결되는 관계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가 열려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질병, 부상, 사망. 최근에 온 스리랑카 친구 아시안이라는 친구는 저 안산 공장 쪽에서 일을 하다가 그것도 이렇게 화학약품이 일을 하다가 화학약품이 튀어서 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 일은 종종 있습니다. 눈으로 들어가서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지금 점차 자기는 눈이 안 보인대요. 그런데 이것을 회사에서 산재나 공상이나 산업재해 신고를 하면 되는데 회사에서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왜? 산재를 신고하게 되면 회사에서 노동부로부터 일종의 벌점을 받게 되고요. 자기들이 지불해야 되는 산재 보험이 이제 점점 증가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회사에서 사적으로 처리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 이 친구도 역시 산재 신고가 안 돼서 제가 지난주에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에 전화를 해봤더니 거기 있는 산재 담당자가 이 친구가 올라와서 최초 요양 신청서를 작성하고 병원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진단서를 받으면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안산을 가야 되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시간 지금 여유가 있는 분은 제가 차비를 제공할 테니 그 아시안과 함께 다녀오면 최소한 10시간 이상은 그 친구와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 다 뭐 하는 시간입니까?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에요. 그건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정말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음을 전하는 귀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스리랑카에 가 계신 선교사님이 스리랑카 친구를 만나서 처음부터 힌두교, 불교도에게 10시간 동안 같이 있으면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안 열어줍니다. 그러나 그 친구 지금 아시안이라는 그 스리랑카 친구는 강한 불교도지만 한국에 와 있고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고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마음문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가 하는 말을 계속 들어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홈그라운드의 이점입니다.
엄청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그 기회를 우리가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에서는 기본권 상담이라는 이름하에 생활의 안정 문제, 문제와 갈등, 미등록 근로자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 또 결혼 이주 여성들도 한국에 온 지 지금 이제 10년, 15년 되는 친구들은 최근에 저희 사상 저하고 가까이 지는 제가 교인이라고 부릅니다. 그 친구는 한 파키스탄 친구는 지금 김해에 파키스탄 식당을 지금 이제 지난달부터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식당 만드는데 앞에 간판 달아야 되니까 간판하는 업자 좀 소개해 주세요. 소개해 주고. 오늘은 또 점심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갑자기 우리 건물주인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지금 건물주인이 바뀌었대요. 물건이 이 건물이 팔렸대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거 혹시 우리 계약금하고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그 새로 바뀐 건물주인 전화번호 내한테 보내봐라. 확인해 보자.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외국에 나와 생활해 보셨습니까? 우리 외국에 미국에 가 있는 저 유럽에 가 있는 우리 동포들이 뭐라고 말하죠? 거기서 10년 20년 살아도 뿌리가 안 내려진다 그래요. 기초가 안 들리는 거죠. 한국 땅에 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럴 겁니다. 엄청난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돈을 벌어서 좋긴 한데 뭔가 안정이 안 됩니다. 왜? 이 땅이 도대체 자기가 살고 있던 땅은 너무나 다르고 이 땅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는지 자기로서는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누구가 한국 사람이 안정된 사람이 있어서 자기를 정말 진심으로 도와주고 이 상황들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자기를 지원하는 한국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에게 자기는 얼마든지 자기 마음의 문을 열고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좀 내용이 많이 생소하죠? 좀 생소하고 좀 여러분 현실하고는 좀 너무 많이 이 거리감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거리감이 많이 있을 것 같고. 사실 이제 지금 거리감이 있다, 생소하다라는 부분이 사실 제가 조금 제가 제일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살펴봤고. 이제 우리가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해 살펴보는데 제 짐작에는 또 제가 이전에 한번 신부산 교회에서 한번 같이 말씀 나눌 기회가 있어서 그때도 한번 여쭤봤더니 우리 신부산 교회도 지금 몇 분의 결혼 이주 여성이 지금 출석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또 틀림없이 우리가 찾아 나서면 틀림없이 이쪽 지역에도 결혼 이주 여성들 또 유학생들 이 틀림없이 이 근처에 우리 주변에 살고 있습니다. 주변에 살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인 이주민이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 부류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외국인 근로자, 두 번째는 결혼 이주 여성, 세 번째는 외국인 유학생을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남구 같은 경우는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은 거의 많이 낮죠. 많이 낮은 게 아니라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결혼 이주 여성의 퍼센테이지는 평균 정도는 되리라고 봐지고요. 그리고 유학생은 오히려 저 경성대, 부경대 쪽으로 해서 조금 우리가 더 많이 접근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제가 조금 지나치게 말하자면 지금 한국의 대학들은 외국인 유학생으로 인원을 채우지 않으면 이 존립 자체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학교들도 많이 있고 앞으로 향후 3년, 5년, 10년 안에 정말 어려움을 겪을 학교들도 상당수가 있으리라는 것은 저의 의견이 아니고 지금 전체적인 현상이지 않습니까? 네, 현상이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소하다, 거리감이 있다는 것이 제가 왜 조금 걱정한다고 말을 하냐면 지금은 우리가 거리감을 가질 때가 아니라는 거죠. 예, 지금은 거리감을 가질 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소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우리 교회가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가지셔야 하고 이제는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기다리면 그 친구들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이제 가면 갈수록 그 친구들은 자기들의 견고한 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외국 이주민에 대해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노동력을 원했는데 누가 왔다고요? 사람이 왔다 그래요. 노동력은 수치입니다. 수치. 예, 한국에서 올해 2021년도에 우리가 총생산량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100이라는 노동력이 필요해. 그런데 국내에서는 이 100이라는 노동력을 얻을 수가 없으니 저 동남아 국가에서 데려오자 해서 100이라는 노동력을 가져왔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이 100이라는 노동력은 노동력만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자기들의 음악도 가지고 들어오고 자기들의 음식도 가지고 들어오고 자기들의 언어도 가지고 들어오고 또 우리 교회로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뭘 가져와요? 자기들의 종교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이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처음에는 외국인 이주민 숫자가 5명, 10명, 20명, 30명일 때는 조용히 지내다가 이제 100명, 200명이 되면서는 자기들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그 김해에서 혹시 라마단 들어보셨죠? 예, 라마단 매년 진행합니다. 금년은 5월 달에 라마단이 있었는데요. 이슬람의 그 한 달 금식 기간이죠. 주간에 하는 금식 기간. 라마단을 마치면 이드라고 하는 자기들 축제를 벌립니다. 근데 이번에 김해에서 이드를 어디서 했냐면 옛날에 가면 김해 그 파크랜드 공원 있잖아요. 김해 놀이동산이 있는데 거기 주차장을 빌려가지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자기들 인원수가 많다는 겁니다. 어지간한 공간에서는 자기들 이슬람 인원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안 되니 김해 그 파크 그 놀이동산 그 주차장이 꽤 넓으니까 거기에 수천 명이 모여서 같이 이들을 즐겨서 거기에서 이번에 코로나 확진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김해 당분간 코로나 확산됐던 아마 뉴스 기사를 여러분들 중에 혹시 들으신 분이나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수년 전에는 김해에 가면 김해 중앙교회라고 맞죠? 김해 중앙교회 장류 쪽으로 이상 고신척의 교회입니다. 김해 중앙교회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원동 그 위쪽에 그러니까 김해의 전통적인 도심 중앙에 있다가 장소가 협소해서 부원동으로 큰 틀을 사가지고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그 뒤에 무슨 일이 생겼냐? 김해에 있는 이슬람 친구들이 부동산 업자를 찾아가가지고 이 땅 우리한테 팔아라 된 거예요. 왜? 우리가 거기다 이슬람 사원을 짓겠다. 그런데 그걸 이제 김해에 있는 기독교 협회적인 이런 게 알고 좀 막게 됐어요. 이 친구들이 피켓을 만들고 거기서 시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일들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자기들 진을 치는 거예요, 이제는. 단지 이슬람들 뿐만이 아니고요. 베트남이나 카모나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5년 전만 해도요, 제가 베트남 캄보디아 친구들 만나가지고 제가 이 조금 전에 외국인 근로자들 임금 체불이나 산재나 또는 기국이나 이런 것들을 도와주고 같이 손잡고 기도하자 그러면 그냥 순순히 기도했어요. 지금 한 5년이 지나면서 어떤 걸 제가 느끼냐면 이제는 그 친구들이 나에게 말을 해요. 목사님, 난 불교도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어떨 때 처음에는 제가 좀 당황했어요. 예전에는 그냥 손잡고 기도하자면 그냥 순순히 따라와 주던 친구들이 이제는 지 목소리를 내네. 그리고 이제는 사상 지역에 있는 아까 말했던 베트남 쌀국수라든지 또는 베트남인들, 캄보디아인들이 하고 있는 아시안 마트에 가보면 꼭 그 구석에, 여러분 혹시 베트남 캄보디아 가서 그 현지인들의 집에 방문을 해보셨습니까? 그 집에 가보면 그 친구들이 모시는 조그마한 사당 같은 게 있습니다. 거기다가 할아버지 2사람이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 매일 아침마다 거기다 바나나, 파인애플, 향불을 피우고 기도를 합니다. 지금 사상 지역이나 김해 지역 외국인 친구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그런 걸 보기가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집에도 그런 걸 모셔놓고 자기들이 운영하는 가게 그곳에 그것들을 두고 한 10년 전만 해도 한 5년 전만 해도 좀 생소한 것들인데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기들이 그런 일들을 자기 종교적인 색깔을 내고 있어요. 저는 그것을 자기들이 견고한 진을 이제 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어떠냐? 지금 너무 반응하는 속도가 느리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여러분이 생소하시다 그랬죠? 거리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만의 반응이 아니라
제가 지금도 여러 교회들에 가서 이런 세미나를 하고 다문화에 관한 설교를 해보면 반응이 그래요. 아직까지는 왜? 피부로 안 와닿는 거예요. 피부로 안 와닿는 것은 또 그 친구들이 찾아가실 마음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럼 기다리고 있으면 그 친구들이 교회로 오느냐?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 친구들이 자기들이 진을 치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5년 뒤를 생각하면 좀 끔찍한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10년 뒤를 생각하면 지금 이제 외국인 친구들은 자기들만의, 여러분 혹시 한인타운, 미국의 한인타운에 가보면 한국 사람들이 모여 살죠. 차이나타운 있죠. 똑같습니다. 이제 5년, 10년 전에 한국에도 캄보디아 타운, 베트남 타운, 파키스탄 타운들이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사상동에 가면 청록빌라라고 있는데 그 청록빌라에는 한 30가구가 살고 그리고 20가구가 캄보디아 친구들이 살고 있어요. 한 친구가 살면서 그 친구들 자기 끌어들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파키스탄 친구들이 사는 곳에는 그쪽 주변으로 파키스탄 친구들이 자꾸 모여들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별 다르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들 노래를 듣고 그냥 노래를 틀어놔도 그 주변에 자기들이 살고 있으니까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는 거야. 자기들이 음식을 해먹고 자기 혼자 살 때는 자기 나라 음식을 해먹는 것도 조심스러웠어요. 왜? 냄새가 퍼져나가니까 한국 사람들이 와서 뭐라 하니까. 근데 이제 자기 옆집에 다 누가 살아요? 파키스탄 사람들이 사니까 자기들 파키스탄 음식을 그냥 마음껏 해먹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의 세력이 되는 겁니다. 세력이 되는 거예요. 제가 1990년대에 제가 OM 선교사로 영국 브래드포드라는 도시에 있었는데요. 브래드포드라는 도시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 쪽에 이슬람들이 약 40%가 그 주민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브래드포드 시에다가 요청하기를 우리 이슬람 아이들만 다닐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게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무슨 이런 일이 있나. 근데 저는 한국에도 그게 지금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도 지금 가시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제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좀 적극적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찾아 나서야 합니다. 지금은 찾아 나서도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예전에는요, 한 5년 전만 해도 저희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뭘 도와준다 하는 일들, 도움을 받으러 온 숫자가 10이라고 하면 지금은 한 5, 6으로 줄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는 베트남 친구들 이미 한국에 와서 10년, 15년, 20년 된 친구들이 새로운 친구들을 자기들끼리 도와주기 시작해요. 베트남 친구들이 보험하는 친구도 생겼고요. 베트남 친구들 중에 자동차 보험하는 친구도 생겼고, 자동차 딜러, 중고차 딜러 하는 친구들도 생겼고요. 그 친구들이 어떤 보면 공장 사장들도 이제는 어느 직급에 올라간 친구들도 생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스스로 도와가면서 이제 자기들 어떤 세력을 지금 형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한국 사람들을 안 만나도 된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는 더더욱 교회가 그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이 자꾸만 좁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 친구들이 있는 종교적인 지는 더 견고해지고 있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년, 재작년 근래에 일어나고 있는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셨죠. 우리가 제일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9.11 테러 사건 아닙니까? 미국에서 일어났던 9.11 테러 사건. 그 뒤에 영국에서도 일어났던 길거리에서 그냥 바로 서 있는 사람 목을 자른 사건들, 몇몇 사건들 여러분 혹시 기억하는 거 있습니까? 대부분들이 다 이슬람에 의해서 행해진 사건인데요. 프랑스에서 프랑스에서 이슬람 여성들이 히잡을 쓰지 않았다고 해서 학교에서 금지를 시켰더니 그 지역의 이슬람 사람들이 경찰서로 몰려가서 경찰서를 불을 태우고 사람들을 폭행하는 사건들도 있었죠. 지금 유럽에서는 전쟁입니다. 전쟁. 이슬람과의 전쟁. 힌두교, 불교도 만만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힌두교, 불교랑 이슬람교는 워낙 배타적인 종교니까 그렇게 싸우자고 덤벼들지만 불교나 힌두교는 기본적으로 종교적인 체계가 뭡니까? 팬시즘이잖아요. 범신교입니다. 범신교. 예, 저하고 친한 스리랑카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 저하고 얼마나 친하냐면 한 10년 동안 지냈는데 한 2년 전에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에 하루는 목사님 저하고 스리랑카 가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알았다고 그냥 대답은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다음 주에 월요일 날 목사님 그 비행기 타고 갈 겁니다. 지가 비행기표 다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20만 원 들고 그 친구가 스리랑카를 갔다 왔습니다. 물론 그동안 제가 그 친구를 많이 도와주기도 했죠. 그래서 이 친구는 제가 오면 늘 기도를 해줍니다. 이 친구가 포트 트럭을 몰고 다니는데요. 지도 오면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포트 트럭에 타면 그 앞에 부처 상이 하나 딱 앞에 붙여놨어요. 조수석 앞에. 그리고 그 백미라 있는 거기다가는 마리아 상을 하나 걸어놨고 그 옆에 또 예수님 십자가를 또 걸어놨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요. 찬데 야, 니는 도대체 어느 거 믿냐? 그래. 목사님 다 믿어요. 다 믿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으면 다 도와주잖아요. 힌두교, 불교 친구들이 마음이 그렇습니다. 만만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섬찟하죠. 이슬람은 대놓고 싸우자고 덤벼드니까 적이 누군지는 우리가 분명히 피하 식별이 되는데 힌두교하고 불교 친구들은 이게 적인지 아군인지 구분이 안 돼요. 이게 이런 종교적인 전투와 안에 있는 겁니다. 자, 결혼 유죄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9분이니까 16시 12분이니까 제가 17시까지는 마치면 되겠죠? 17시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혼 유죄성은 기본적으로 비자 종류 F6 비자입니다. F는 거주 비자인데요. F6 비자를 말합니다. F 비자. 다문화 가족, 다문화 가정이라고 부르는데 다문화 가족이 바른 용어입니다. 바른 용어라는 것은 행정적, 국가에 있어서는 행정적인 다문화 가족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1990년대 후반부터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 이주 여성으로 이루어진 가족이 전가되었다. 그래서 다문화 가족 지원법인데 다문화 가족은 한마디로 말하면 한국인 배우자가 반드시 있는 외국인 가정을 다문화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다문화 가족. 그러니까 보통 보편적인 형태가 되려면 한국인 남편하고 외국에서 온 결혼 이주 여성하고 만난 그 형태를 다문화 가족이라고 불러요. 외국인들만 이루어진 가족은 다문화 가족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행정적으로 그렇게 인정해 주질 않습니다. 며칠 전에도 어느 그 단체에서 전화 와서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 자기들이 무슨 지원책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서 설문조사 중인데 목사님 얼마만큼 그 센터에서 다문화 가족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희 센터에는 파키스탄에서 오는 외국인 가정들이 한 10가지인데 그 친구들도 다문화 가족에 포함시키시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안 됩니다. 행정법에 의해서 국가에서 인정하는 한국인 남편과 외국에서 온 결혼 이주성과 합쳐진 다문화 가족만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족 지원법 제2조에 보면 이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결혼 이민자 또는 기화를 통한 국적 취득자로 이루어진 가족이다는 것이 이 법적 용어입니다. 법적 용어입니다. 자, 다문화 가정은 어떻게 말하느냐? 우리가 흔히 사회적인 용어예요. 사회적인 용어고 우리가 일단 일반적인 사회적인 용어 또는 학문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른 민족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국제 결혼 가정 또는 이중 문화 가정을 말한다. 제가 좀 예를 들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지에 파견된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가정이다. 이런 가정이 우리 주변에 보면 종종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여성이 저하고 만나서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하다가 저는 그 친구가 그냥 한국에 결혼하러 온 결혼 이주 여성 다문화 가족인 그런 친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그 남편이 인도네시아의 한국의 본사에서 인도네시아 지사로 파견을 나간 거예요.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일을 하다가 그 인도네시아 지사에 있는 그 인도네시아 여자 직원, 그러니까 그 친구하고 만나서 서로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친구 괜찮네? 서로 일 마치고 밥 같이 먹자? 뭐 그러다가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그냥 한국 친구들이 만나서 썸 타고 연애하다가 그러다가 서로 사랑에 빠져서 결혼한 그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은 너무 좋아요. 만나면 잘 삽니다. 네, 잘 삽니다. 뭐 보통 가정들처럼 좀 틱탁틱탁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서로 이해가 바탕이 되고 서로 대화가 바탕이 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바탕이 돼서 만난 가정이니까 괜찮아요. 네, 이런 가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여성 근로자와 한국인 남성이 결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E9 비자인데 외국인 근로자라고 해도 대부분이 남성들이죠. 거의 90% 이상의 남자들입니다. 그러나 일부 보면 여성들 가운데서 E9 비자를 가지고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주 용감한 친구들입니다. 특별히 최근에는 농축산업, 우리 김해도 가면 대저 토마토 농장, 저 충청북도에 가면 버섯 농장, 저 진주에 가면 딸기 농장, 이런 데서 일하려고 들어온 외국인 E9 비자들이 친구들이 있어요. 여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금년 2월 달에 그것도 충청북도죠. 그것도 농장인 것 같습니다. 캄보디아 여성 근로자가 동사현 사건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사업주가 기숙사를 제공했는데 기숙사가 뭐라고요? 비닐하우스입니다. 한겨울 한파에 거기서 지내다가 사인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얼어 죽은 거죠. 심장마비 됐든지. 여러분 기억나시면 고개를 한번 끄덕끄덕 거려 주시죠. 네. 그래서 여성 근로자들하고 와서 있다가 이것도 한국인 같이 공장에서 일하는 한국인 남성하고 이렇게 결혼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뭐 이것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서로 뭐 마음에 들어서 결혼하는 경우인데, 세 번째는 이탈 이주 여성하고 자국 남성 근로자의 가정입니다. 이탈 이주 여성이라는 것은 한국에 온 한국 남편하고 결혼한 이주 여성인데 한국 남편하고 살다가 못 살겠다, 이혼하고 나서 그 이주 여성이 베트남 여성이에요. 그럼 결국 누구하고 결혼하겠습니까? 베트남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 베트남 남성하고 만나서 또 결혼하는 경우들이 지금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결혼 이주 여성들의 이혼율이 우리 한국의 이혼율보다 최소한 2배가 높습니다. 저희 사상지역, 저희 센터 근처에 결혼 이주 여성들이 제가 한 50명이 있으면 그 중에 40명은 다 이혼한 여성들입니다. 이혼할 수밖에 없어요. 혹시나 잘 사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조금 한국에서 법적으로도 좀 보완이 되어지고 좀 규제가 들어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건 뭐 비하의 말도 아니고 그냥 우리 외국인 친구들하고 제가 수년 전에 우리끼리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끼리 우스갯소리를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그 친구들이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저도 결혼해서 와보고 우리 친구도 결혼해서 와보니까요, 한국인 남자들이요, 노인 아니면 장애인이 입대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이주 여성이 한국에 오면 나이가 보통 20대 초반 21, 22 또는 많아봤자 25인데요 그 남편들 나이가 보통 적어도 45에서 50 이상입니다. 55 나이 차이가 몇 살 난다고요? 30살 이상 차이 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허다한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거의 평균입니다. 평균. 그래서 이것은 국가에서 법적으로 좀 막아야 되지 않나, 좀 규제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게 규제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나이 차이가 30살이 차이가 나요. 언어적인 소통도 꽉 막혀 있어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그 결혼 이주 여성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시집을 왔는지 여러분 신기하죠. 여러분, 결혼 이주 여성들도 사실은 외국인 근로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온 겁니다. 자기 나라에서 한국 드라마를 봤어요. 드라마에서 보이는 한국 너무나 멋지고 근사해요. 자기는 한국에만 그렇게 살 줄 알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옆집을 통해서 무슨 결혼 중개업체에서 한국인 남자들이 온대요. 나가서 그냥 아무나 붙잡은 거예요. 제일 번듯한 사람. 와보니까 웬걸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정말 저희 사상의 저희 센터 근처에 있는 친구들 50명 중에 40명이 다 이혼한 친구들이에요.
이혼하고 나서 다 누가 캄보디아, 이혼한 친구들은 캄보디아 근로자 만나서 지금 살고 있고요. 베트남 친구들은 베트남 근로자 만나서 살고 있고요. 필리핀 친구들은 필리핀 근로자 만나서 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걱정이 되는 게 한국인 남편하고 사이에서 난 애들입니다. 이 애들은 처음에는 한국인 남편을 아빠라고 부르다가 이제는 캄보디아, 엄마는 캄보디아 이제 그를 또 아빠라고 부르라 하네. 또 같이 살던 캄보디아 근로자 남자친구가 어떤 날 또 홀연히 또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또 그냥 혼자 살면 좋겠는데 그 친구가 또 다른 또 캄보디아 근로자가 또 살고 있네. 그래서 또 애가 나. 엄마는 한 사람인데 아빠가 3명이야. 그런 경우가 실제로 저희 센터 근처에 있는 근로자 이주 여성들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잘 안 믿기시죠? 네, 저도 처음에 참 희한합디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고? 제일 걱정이 되는 게 그 사이에서 난 애들. 쟤들이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지금 살고 있는지, 어떤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살고 있는지, 도대체 어떤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짐작할 길이 없어요. 불안한 겁니다. 또 남성 외국인 근로자하고 한국 여성의 가정, 주로 파키스탄 근로자들의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한국 여성하고 결혼하고 남성 외국인 근로자들 한국 여성하고 결혼하고. 그래서 저희 센터에 코로나 있기 전에는 우리 그 청년부나 저희 센터에 와서 우리 그 주변에 있는 우리 외국인들하고 이렇게 만나는 기회를 갖는데 제가 그때마다 어떨 때는 조금 좀 걱정이 돼서 파키스탄 친구들은 좀 조심하세요 내가 말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말이 얼마나 달콤한지. 네. 그리고 귀한 이주 근로자와 자국 여성 가정. 그 남성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 여성과 결혼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한국에 오는 결혼 이주 여성, 베트남 이주 여성이 한국에 와서 한국 남자 결혼해가지고 국적만 취득하면 바로 그냥 도망가 버린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실제로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 있는 파키스탄, 예를 들어 파키스탄 외국인 근로자들도 한국 여자하고 결혼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국적을 취득하려고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국적 취득하고 나면 더구나 이슬람은 여자를 보기를 그냥 그야말로 돌처럼 보죠. 그러니까 그냥 버려버리고 자기 나라에 있는 파키스탄 여성을 또 데려와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로 저희 사상에 있는 파키스탄 가정들이 그런 가정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복잡해졌어요. 단순히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주 여성 이렇게 뭔가 딱 정형화된 모양이 아닙니다. 이제는 변형들이 생겨나가지고요. 네, 이 처음에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19라고 했는데 지금 델타 변이 무슨 변이 하잖아요. 한국에 들어있는 외국인 이주민들도 지금 변이들이 너무 많이 생겨났어요. 네. 거기다가 자기들 가족 초청하고 여동생 초청하고 이제는 개인별로 우리가 그 외국인 이주민들을 볼 게 아니라 이제는 가족별로 여러 가지 형태들, 변이된 형태들로 보게 되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종잡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야 될 세상입니다. 연세 드신 우리 장로님들이나 아직 괜찮아요. 여러분들은 바로 그 친구들하고 같이 살아야 돼요. 그 친구들하고 그 친구들의 실체에 대해서 그 친구들에 대해서 모르면 한국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여러분, 앞으로 한국 사회는 다민족 국가, 다민족 사회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최소한 10%는 그렇게 갈 거예요. 10%에다 국적을 취득한 친구들까지 합치면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경우는 외국인 유민 숫자가 거의 10%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그 10%는 뭐냐? 아직까지 저쪽 동남아시아의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친구들이 10%입니다. 그러나 그 친구들 가운데서 이미 거전에 와가지고 국적, 영국 국적, 독일 국적, 프랑스 국적을 취득한 친구들 합치면 거의 30% 이상이 넘어요. 인구의 3분의 1, 거의 절반까지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한국도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자, 결혼하고 정착하는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결혼하고 정착하는 결혼 이주 여성의 결혼과 정착은 첫 번째는 이제 중개를 통해서 오는데요. 통일교가 그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 한국에 오는 필리핀 친구들, 일본 사람들, 통일교가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이건 벌써 한 20년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결혼 중개업체들,
그리고 지금은 결혼 중개 업체들만큼 친인척하고 지인의 소개, 한국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결혼한 이주 여성들이 자기 동생들 불러드리고 사촌 동생, 언니, 심지어 자기 엄마 이렇게 불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요. 그래서 이게 너무 무분별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2014년도에 결혼 이민 비자 발급 심사 기준이 강화되어 가지고 몇 가지 이제 토픽 1급 이상이라든지 초청자 소득 요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강화되어졌습니다. 한 2년 전에는 베트남에서 온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남편하고 이혼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그래요. 들어보니까 좀 딱해서 그럼 너 살아온 거를 이력을 하나 네가 쭉 그다음 라이프 히스토리를 하나 적어봐라. 그렇게 해야 뭐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쭉 적어왔어요. 적어왔는데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 오자마자 그 친구가 어디서 살았냐면 트럭에서 살았다고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놀랐어요. 그 트럭에서 한 2년 살다가 그 다음에 공장 기숙사, 어묵 만드는 공장 기숙사에 살았다. 자기가 그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은하야, 이거 무슨 말이고? 네 처음에 한국 와서 그 남편 집에서 안 살았나? 그러니까 아니요, 우리 남편요 집이 없었고요, 트럭만 하나 있어가 그 트럭에 내하고 같이 트럭 타고 다니면서 부산 있고 대구 있고 대전 가고 다니면서요 물건 팔고 그렇게 살았어요. 아니 근데 네 어떻게 한국에 왔나? 그래. 몰라요. 그때는 그렇게 해도 내 한국에 와지던데요. 그때 법이 약할 때. 그렇게 해서 2년을 살았다. 자기는 당연히 그렇게 사는 줄 알았대. 그러다가 이제 임신을 해버렸대요. 그 트럭에서. 그러니까 그 남편이 생각이 뭐냐면 자기 집이 없으니까 저 대전에 있는 청중가 하는 그쪽에 어묵 공장에 취직을 해가지고 그 기숙사에서 자기가 살았대. 그 기숙사에서 애 놓고 기숙사 살고 낮에 가서 일하고 애 보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내가 대신 내가 그랬어요. 은하야 너무 미안하다. 그 친구 이름을 개명을 했어요. 베트남 친구들. 너무 미안하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은 사람도 있다. 근데 참 네가 겪은 일을 보니까 제가 그걸 보고 진짜 너무 많이 울었어요. 너무 불쌍하더라고.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초청 절차를 밟는데 이제 국제 결혼 안내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수강하게 되면 국제 결혼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만약에 한국 사람이 A라는 이제 한국 분이 베트남 여성을 내가 아내로 맡겠습니다라는 이제 거기에 되면 이제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가서 이제 그 베트남의 문화, 베트남의 뭐 언어, 제도 뭐 이런 것들을 좀 배워라 하는 그런 이제 교육을 실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민자 조기 적응 프로그램이 있어서 또 이 한국에 들어온 그 외국인 결혼 이주 여성을 상대로 또 한국에서의 기초생활 정보, 한국에서의 문화, 한국에서의 체류 절차 이런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이런 일들을 제공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보통 국제 결혼 중개 업체에서 다 소개를 하고 이런 것들을 진행하니까 사실 우리가 그렇게 크게 많이 알아야 될 내용은 없는데 그 뒷페이지에 넘겨보면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회 통합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회 통합 프로그램. 영어로 이제 Korea Immigration and Integration 프로그램에서 사회 통합 프로그램인데 사통 프로그램이라 그래 부르는데 사통 프로그램. 그래서 결혼 이주 여성들이 이 영주권을 딴다든지 또는 한국의 국적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이 교육 프로그램이 이 사회 통합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0단계부터 시작해서 5단계까지 진행되는데 대부분이 이제 한국 언어 교육입니다. 한국 언어 교육. 그래서 0단계 15시간, 1단계 100시간, 2단계에서 100시간, 3단계 100시간, 4단계 100시간, 한국 사회에 5단계에 들어가면 이제 여기서 평가를 해가지고 영주권을 취득하든지 또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든지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친구들이 뭐 수시로 전화가 옵니다. 수시로 전화가 와요. 목사님, 이 사회통합 프로그램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게 다 컴퓨터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거든요. 그럼 아이디 만들어야 패스워드 만들어야 되고 또 인터넷 패스워드 만들면 또 자기가 원하는 단계에 들어가서 또 거기에 또 신청을 해야 되고 또 신청을 하면 부산에서만도 이제 이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제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기관들이 자기한테 맞는 단계를 또 하는 기관들을 찾아가지고 또 거기에 또 신청을 해야 되고
어렵죠. 예. 벌써 뭐 그 친구들 한국 와서 10년 뭐 이렇게 살았어도 아직까지 아이디 만들고 패스워드 만들고 이게 어렵거든요. 왜? 아이디 패스워드 만들면 거기 들어가면 인적 사항 다 적어야 되고 주소 만들어야 되고 되는데 그게 다 한국어로 다 되어 있잖아요. 그걸 자기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아이디 패스워드 이런 것들을 해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라 너무 어려워해요. 그래서 센터에 전화해서 목사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오너라 해서 같이 앉아가지고 이제 자기 아이디 카드 보고 내놓고 이제 아이디 만들어주고 패스워드 만들고 그래서 이제 등록시켜주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원하는 단계에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기관을 어느 건지 이제 해고해서 이런 걸 들어가는데 그래 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교에 그 친구들에게 우리가 알고 믿는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고 그 친구가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런 기회를 가지는 게 어딥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우 그런 일까지 해줘야 되나? 여러분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은요 이런 거라도 해주고 싶은데 그런 걸 해줄 기회도 못 가져요. 베트남에 계신 선교사님들이나 인도네시아에 계신 선교사님들 그런 기회를 가지고 싶은데요 그런 기회를 가질 수조차도 없어요. 물론 선교사님들이 그곳에서 이미 인도네시아에 계신 인도네시아인들 중에 이미 기독교인이 된 친구들 이미 기독교인이 된 친구들을 상대로 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를 인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선교의 저는 핵심 선교의 요점은 아직까지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은 친구들에게 접근을 해서 그 친구들에게 기독교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친구들을 기독교로 인도하는 것이 선교의 핵심적인 잡인데 실제로 선교에서는 그 일을 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죠. 왜요? 불교도 베트남 친구들이 기독교인에게 왜 자기들이 뭐가 부족해서 자기들이 찾아와서 친구가 되고 인도네시아 이슬람들이 뭐가 자기들이 부족해서 한국인 선교사에게 찾아와서 도움을 그래서 우리 한국인 선교사님이 호시탐탐 그런 기회를 노리고 그런 때를 노리고 그런 사람을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을 해도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한국에서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런 친구들이 나에게 덤벼와서 내 전화번호 주고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전화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계속 여러분은 전화 받게 됩니다. 도와주세요. 언니 도와주세요. 오빠 좀 도와줄래요? 여러분은 선교사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 선교사의 사역을 바로 이곳 부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체류 자격과 변경을 보겠습니다. 결혼 이주 여성들은 체류 자격이 F6-1, F6-2로 크게 나누는데요. F6-1은 정상적으로 지금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F6-1입니다. F6-2는 이혼한 여성들입니다. 이혼한 여성들. 그리고 이혼했는데 만약 자녀가 없다라고 하면 그 이혼한 여성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혼했는데도 불구하고 F6-2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그렇게 짐작하면 됩니다. 아, 이혼을 하고 한국인 남편에서 난 사이 아직 미성년 자녀가 있어서 그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이 비자를 받았구나. 그게 뭐라고요? F6-2 비자입니다. 또 한국인 남편과 이혼을 하고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를 한국인 남편이 양육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 친구가 한국에 남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뭘 가졌다? 면접 교섭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엄마의 위치가 중요하니까 이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당신이 엄마로서 이 한국인 남편이 그래도 이 아이를 키우겠다고 하니 당신은 한 달에 한 번은 최소한 그 아이를 만나서 그 아이와 시간을 보내도록 하시오. 일주일에 최소한 8시간 또는 10시간 그렇게 법적인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것을 면접 교섭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면접 교섭권을 가진 외국인 이주민들이 또 F6-2 비자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이제 영주 자격 취득하려고 조금 전에 말했던 그런 사회 통합 프로그램에서 여러분 이제 거의 뭐 한 500시간 이상의 그런 학습을 거친 뒤후에 자기들이 영주권을 가지든지 또는 밑에 보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단계를 나아갑니다. 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 외국인 친구들이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한국에 온 친구들은 한국에 살아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한국처럼 안전하고 한국에 있으니까 돈도 벌 수가 있고 한국에 있어 보니까 너무나 사람들도 좋고 한국에 있어 보니까 너무 생활하기 편하고, 그러니까 한국에 한번 온 친구들은 외국인 근로자도 그렇고 결혼 여성도 그렇고 거의 10명 중에 뭐 9명, 10명은 자기 나라 돌아가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 오는 친구들은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이건 조금 제가 과장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1,000만 원을 드릴 테니까 한국에서 머무를 수 있는 비자 하나 만들어 주세요. 목사님 제가요 어떤 목사님 해달라는 거 다 해드릴 테니까 목사님 한국에 있을 수 있는 비자만 좀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G1 비자라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를 당한 친구들, 아까 제가 말했던 아시안이라는 친구도 그 화학약품이 이제 눈에 튀어서 눈이 다쳤는데, 그 친구하고 제가 오늘 주이니까 금요일 날 만났거든요. 금요일 만나서 저보고 이제 목사님 산업재해 좀 이거 되도록 목사님 도와주세요. 그럼 우리 안산에 언제 갈까? 안산에 가는 날짜 정하고 그럼 우리 가서 원무과에 가서 이렇게 하자 하다가 이제 말을 난 다 끝마쳤는데 이 친구가 제 이제 눈치를 보내요. 눈치를 보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나 G1 비자 좀 받게 해주세요. 비자 변경 좀 시켜주세요. 어쨌든 한국에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 선교에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목사님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거의 10명이면 그 이야기 다 합니다, 저에게. 그만큼 이 외국인 친구들이 한국에 있으면서 자기가 누렸던 것이 너무나 크니까 자기 나라로 돌아갈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이런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쨌든 영주권을 받고 국적을 따려고 하는, 그런데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체류기간 연장, 국민 배우자나 자녀 양육자, 면접 교섭권, 혼인 단절자, 이런 분들은 계속해서 체류기간을 연장해야 됩니다. 한번 F6-1, F6-2, F6-3 받았다고 해서 이걸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거의 예전에는 한 2년마다 한 번씩 심사를 했습니다. 또 제출해야 될 서류가 있어요. 출입국에 가서. 요즘은 1년에 한 번씩 또 연장하기도 하고, 출입국에 가서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 그러니까 아까 면접교섭 같은 경우는 그 아이하고 자기 남편이 키우고 있는 그 아이하고 얼마나 충실하게 만났느냐, 그런 사진을 찍어서 다 제출해야 되고요. 그런 증명을 해줘야 또 2년씩 연장이 되어서, 근데 2년 연장하다가 아이가 이제 미성년 18, 19살 되면 성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성인이 되면 더 이상 엄마의 그 어떤 양육 도움이 필요 없죠. 성인이 됐으니까. 그래서 그 되기 전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 자기들이 이런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어쨌든 해서 한국 영주권을 따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국적을 따고 한국에 계속 머무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생활적응과 지원, 다문화가족지원법,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러분, 제가 첫 시간에 외국인 근로자들을 도와주는 정부 기관이 뭐라고 그랬죠? 외국인력지원센터라는 말씀드렸죠. 외국 이주 여성을 도와주는 우리 여가부의 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그래서 이것은 거의 부산에도 구마다 하나씩 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남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마 여성회관 저기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사상에도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모든 해운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어서 거기에서 7가지, 최근 7가지 이런 카테고리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1번 같이 읽어보죠. 1번 시작.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이해 정진. 2번 생활 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3번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조치. 4번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5번 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6. 아동 보육 교육. 7번 다국어 서비스 제공입니다. 1번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이해 정리는 대부분이 다문화 이해 교육인데요. 그 거의 대부분이 이제 한국말 교육입니다. 한국말.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어떤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뭐 증명되었고, 그리고 실제 생활에서도 뭐 분명한 사실이죠. 여러분은 선교의 강력한 도구를 모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우리가 다음 주까지 4번의 강의를 마치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제 마음 같아서는 모두 이주민 선교사 파송장을 하나씩 다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4번의 강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마련을 했고요. 또 무엇보다 여러분들은 외국인 이주민에게 접근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선교의 도구를 하나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한국어 구사자들입니다. 외국인 이주민들이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배우고 싶어하는 게 한국어입니다. 말씀드렸죠? 외국인 근로자들도 그렇고 결혼 이주생들도 그렇고 한국에 한 번 오면 한국이 너무나 살기 좋은 나라라서 자기 나라에 돌아가기를 싫어한다고요. 한국에 살려니까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결국은 한국어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려고 저희 센터에도 계속 문의를 합니다. 저희 센터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 매 주일마다 외국인들 모아서 한국어 교육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들이 와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결혼 이주생들에게 한국말을 가르치고 끊임없이 외국인들이 찾아와요. 한국말 좀 가르쳐 주세요. 한국말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인도네시아 여성이나 네팔 여성을 하나 만나가지고 내가 네 개인적으로 내가 한국말 가르쳐 줄게. 그 친구는 그냥 횡재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약속을 차근차근 계속 지키시죠? 그러면 그 친구는 아마 여러분을 너무너무 고마워하게 생각하게 될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과 대화하면서 여러분이 한국 생활에 필요한 부분들을 조금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그러면 그야말로 저는 조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해외 나가 계신 선교사님이 할 수 없는 일까지도 여러분은 하신다. 그리고 한국 요리 교육들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김장철이 되면 김장 담그기에서 이주여성들 모아가지고 김장 담고 또 비빔밥 만들기, 김밥 만들기. 혹시 여러분 김밥이나 비빔밥 이런 요리에 좀 관심 있으신 분 계시면 저희 센터에 한번 오시죠. 제가 결혼 이주여성들은 좀 이렇게 같이 모아드려서 쿠킹 클래스를 하나 열어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실 분이 안 계시네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물에 가둬놓은 고기는 있는데 어떻게 그 고기를 좀 잘 다듬을 분들이 지금 참 이렇게 안 나서시나 해서 너무너무 답답한 마음이 있어요. 너무 답답해요. 사실 저희 사상까지 오실 이유도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발벗고 나서서 이 근처에 있는 여러분 제일 제가 생각할 때는 빨리 이주여성을 만나는 것은 이 근처에 있는 한번 미용실을 한번 쭉 둘러보시죠. 미용실 원장님들에게 시원한 미에로 파이바, 바카스 같은 거 한번 드리면서 혹시 여기 결혼 이주여성 여기 머리하러 옵니까? 틀림없이 있다 그럴 거예요. 아니면 여기 근처에 있는 슈퍼마켓 있지 않습니까? 작은 구멍가게 그런 데 가서 혹시 여기에 물건 사러 오는 이주여성들이 있습니까? 틀림없이 누가 있다 그럴 거예요. 제일 빠르게 파악됩니다. 아니면 부동산 찾아가서 물어보시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집에 가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찾아가는. 여러분 선교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계산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냥 주님을 위해서 우리 시간을 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돈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전도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떡을 그냥 바다 가운데로 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런 수고를 왜 하느냐, 투자 대비 얼마만큼의 결과가 나오느냐, 그런 계산 세우지 않아요. 그런 계산에 따라서 우리가 선교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외국인 이주민들이 이 땅에 왜 왔습니까? 그 친구들이 돈을 벌러 왔습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자기 나라 땅을 떠나서 이 땅에 왔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돈을 벌러 왔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친구들이 왜 왔나요? 누가 보내셨나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의 교회에게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세계관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의 인생관이 우리의 가치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그 사람들과 거리감을 두고 그 사람들에게 관심 없이 내버려 두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무슨 책망을 받겠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해외로 나가서 선교를 한다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름 방학마다 비행기를 타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해외로 나가서 선교를 한다고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누구를 위해서? 지금 당장 이 땅에 와 있는 그 방글라데시 사람, 파키스탄 사람, 우즈베키스탄 사람, 그 친구들이 바로 여기에 와 있는데도 그 친구들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서 누구를 위해서 선교를 한단 말이에요?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어떻게 이곳에 와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외국인 이주민들을 찾아 나서는 것이 합당하다. 네.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지혜롭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5장 15절, 16, 17절 말씀처럼 어리석게 생각해서는 안 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갑자기 외국인 이주민이 이처럼 물밀듯이 밀려오게 하시는가?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까? 네.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는 것 맞습니까? 예,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정통, 우리 개혁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외국인 이주민들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한글 교실, 한글을 같이 만나서 가르쳐 주고, 그러면서 관계가 형성되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가족 폭력 피해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센터 근처에 있는 외국인 이주민들은 거의 7, 80%가 다 이혼했다 그랬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아요. 벌써 이혼하기 전부터 삐걱거리거든요. 삐걱거리면 센터에 어떨 때는 선글라스를 끼고 딱 나타나요. 그래서 언니 와 선글라스 끼고, 처음에는 제가 그래, 왜 선글라스 끼고 왔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남편들한테 얻어맞아 놓으니까 이제 시퍼렇게 멍이 들어가지고 이제 창피해서 이제 선글라스 끼고 와서 목사님하고 펑펑 우는 거예요. 목사님, 더 이상 못 살아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서 이혼을 이렇게 도와주는 게 과연 합당한 일인가? 근데 제가 보니까요, 어떤 데는 같이 사는 게 지옥이겠더라고요, 저 친구들한테. 저 친구들 안 되겠다. 이렇게 살면 저 친구들 지옥이다, 저거. 나이가 이제 25, 26, 27. 한참 아름다울 나이에 한국 땅에 와서. 처음엔 제가 그 친구들 좀 책망도 했습니다. 너가 선택했잖아. 너 책임져라, 너가 선택하니까 너 억지로 살아라. 끝까지 너 견뎌라. 근데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마음이 안 되겠더라고요. 무너지더라고요. 이렇게 강요할 일이 아니구나. 저 딸하고도 나이가 비슷한데 내 딸이라면 생각하니까 이건 이혼 도와줘야 된다, 저거. 그래서 새롭게 좀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그래서 이제 그런 강의들을 유지해 나가고요. 그런데 이제 잘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 센터 부근에 이주해서는 너무 퍼센테이지가 높아요. 왜냐하면 저희 센터 사상 부근이 그 전통적으로 그 신발 공장들이 많습니다. 신발 공장들.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하는 회사들 중에서 대부분이 어떠냐면 용접 공장, 또 사상 그라인더 공장. 그라인더 공장이 뭐냐면 여러분 계속 이게 뭡니까? 이 쇠를 연마하는 공장입니다. 그건 먼지하고 말도 못하죠. 용접. 또 그리고 이제 무거운 거 더는 이렇게 계속 짐을 날라야 되는 그런 공장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또 이제 말했던 이제 도금 공장 또는 염색 공장 이런 것들은 말도 못하죠. 이거는 여러분 한번
저랑 한번 가실래요? 가시면 여러분들은 그냥 한 10m 앞에서 아마 도망가실 겁니다. 냄새가 코를 찌르는데요. 근데 거기서 8시간, 10시간을 버티면서 일한다는 게 난 신기해요. 아, 돈이 이렇게 위력이 크구나. 근데 그걸 1년 있는다고 3년, 4년씩 버티는 친구들 보면 난 그 친구들 존경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이주민 사회를 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가져요. 저 친구들이 내보다 낫다. 저 솔직히 여러분들 보면서 여러분들보다 저는 외국인 그 근로자들이 저는 어떤 면에서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족의 책임감, 그 친구들이 파키스탄에서 스리랑카에서 베트남에서 떠나오면서 등에 울머진 그 친구들이 가진 가족에 대한 무게감, 말도 못해요. 그걸로 버티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뭐 솔직히 저도 20대 제가 그런 무게 안 느껴봤습니다. 부모님의 보호하에 그냥 기껏해 아르바이트 조금 하고 그 내 용돈벌이 하고 그걸로 끝이죠. 뭐 여러분들 중에 지금 가족의 무게감을 등에 짊어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왕왕해요. 저 친구가 내보다 낫다. 같은 나이대 비교해 보면 난 저 친구들보다 한참 애였구나. 그러니까 제가 그 친구들에 대해서는 함부로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가족 관계를 잘 유지하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그런 분들은 이제 부부 교육, 부모 교육 이렇게 해서 참 잘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참 잘 사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주로 저희 센터에 오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부부 생활을 정상적으로 잘 유지하면서 잘 사시는 분들은 이런 정부 기관을 찾아갑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에 가면 거기는 부부 교육, 뭐 부부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이혼하거나 불법이 된 사람들이 여기 갈 수가 없어요. 왜? 합법인 사람들을 여기서 도와주니까. 그러니까 일단 남편하고 이혼한다든지 무슨 이혼을 앞에 두고 있다든지 그 남편하고 불화가 생겼다든지 이런 거는 약간 불법적인 일이니까, 법적으로 불법이 아니라 자기들 마음에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선교로 찾아오는 겁니다. 목사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선교 찾아오는 일들은 주로 이제 가정 폭력 문제, 가족 이혼 문제, 이제 가족 이혼으로 인해서 아동 양육 문제, 자기 자녀들 양육 문제, 비자 변경 문제, 그리고 또 새로 만난 캄보디아 남자친구의 이제 비자 변경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주로 찾아와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친구들하고 관계를 갖게 되고요. 그 친구들하고 또 손을 붙잡고 내가 믿는 하나님 믿자. 그럼 같이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너무 좋다. 내가 우리 예수님이 우리 너무 사랑하고 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너희도 꼭 예수님 믿으면 좋겠다 하고, 어떤 또 마음이 열린 친구들하고는 같이 우리가 저희가 그 캄보디아, 베트남 뭐 어로된 성경 공부 교재가 있습니다. 같이 우리가 성경 공부 좀 하자 해서 성경을 또 하고. 근데 외국인 친구들이 다 시간들이 너무 없어요. 다 공장 근로를 하니까. 여러분, 공장 근로 아침에 7시, 8시에 나가서 저녁 8시까지 하고 들어온다 생각해 보십시오. 파김치가 돼요. 그러면 토요일도 근로하고, 그럼 주일날 와가지고 같이 성경 공부하자. 어떨 때는 뭐 하루 종일 잠자는 친구들도 있고, 하루 쉬는 날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